안녕하십니까? 대전여고 교장 김용미입니다. 대전여고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귀한 자녀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80여 년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전여고는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품격 있는 지성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배움과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한 배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여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축, 심리적 감성교육 공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기반 교과교실제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8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미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함께 자유로운 공립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 융합교육 중심학교 등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과 차별화된 학생 중심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이 존중되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여고 교육활동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의 관심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대전여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전여자고등학교 2022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무운영부장 백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교육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담임선생님들과의 만남도 갖는 학교교육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교육 설명회는 먼저 학교교육과정 안내, 학생생활 안내, 학년 운영 및 입시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각각의 파트를 맡아 설명해 주실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윤재우 안전생활지도부 부장님이십니다. 3학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임성희 3학년 부장님이십니다. 2학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윤석구 2학년 부장님이십니다. 1학년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실 박순미 1학년 부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학교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학교교육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 순서는 제가 먼저 학교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활동 안내, 안전생활지도 부장님의 학생생활 안내, 학령 부장님들이 학년별 운영활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황 및 학교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본교는 1947년 대전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50년 대전여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김용미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셨고 2022년 2월 81회 졸업식으로 총 36,1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교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현재 본교는 각 학년 12개 학급과 2개의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1명의 학생과 114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와 연계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교 교과 교실제를 확대하여 수업에 맞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처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학교 간, 온라인, 광역형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학년의 학생 맞춤형 선택 과목 편성을 통해 기초 과목군을 제외한 선택 과목의 수가 21과목, 3학년의 경우 29개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과목의 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 및 인공지능 통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융합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과 통계 교육을 접목하는 교육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1, 2학년 대상의 문화예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 개발에 힘쓰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원격 수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과별 자체 제작 영상 및 실시간 수업을 송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교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학급 자치활동으로 다양한 세계시민 테마 중 한 가지를 학급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1년 동안 학급 구성원들이 설정한 테마에 대해 캠페인 활동, 토론 활동, 재능 기부를 통한 굿즈 제작 및 나눔 실천 활동, 관련 대회 참여,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자치 문화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부터 대의원회와 학생회 분리를 통해 학생 자치 활동의 기반을 다지며 상향식 의사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아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문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사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교과, 진로, 범교과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급 자치 활동 등에 접목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중점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교육활동으로 나를 설계하는 퍼트랙 셀프 커리큘럼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료보건, 공학 트랙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1년 혹은 2년 동안 각 트랙별 48개의 세부 활동 중 반 이상을 수행하면 선택했던 트랙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은 이를 통해 이수 인증 배지를 받게 되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트랙 이수 활동을 위해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꾸준히 도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과별 학생 중심 특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 부스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교과 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자신의 능력과 꿈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실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인류와 자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수업량 유연화 교육활동 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과들 사이의 융합 및 진로 연계 활동을 학생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창의사고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및 학생생활기록부 내시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설된 75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구성한 동아리 연합회는 많은 숫자의 동아리들이 운영을 돕는 자치회로 동아리 예술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동살 버스킹,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동아리 신문인 CM 블루프린트, 동아리 부스 운영 및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는 칵테일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운영합니다. 이어서 작년의 교육활동 성과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본교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다양한 교과 교실을 구성하였습니다. 7층 건물로 이루어진 구조간 가장 위층의 스카이 클래스는 탁 트인 조망을 보일 수 있으며 학교의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수업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조간 6층의 오래된 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사의 아이디어를 모아 건축가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모두를 위한 글마루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조간 2층에 기숙사였던 구회당을 개조하여 학생들의 염원이었던 학습 공간인 구조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설치하고 물리지학실을 새롭게 꾸몄으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조성하였습니다. 2층 예다움터, 창의관 3층 다운터, 구조관 2층 테라스 쉼터 등의 학생 쉼터가 조성되어 학교의 학생들의 삶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 본교는 교과교실제, 인공지능 융합중심학교,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고교 역량강화 사업 등 또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더욱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교육 운영 중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본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 자료집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생활지도부 부장님의 학생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안전생활지도부에서 학생 생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규정에서 복장 관련입니다. 동복 착용 시 자켓 대신 가디건을 입을 수 있으며 하복 대신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의는 치마 혹은 바지 중 선택이 가능하되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까지로 하며 치마 혹은 바지의 폭이 좁아서 신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학교 주간구매선정위원회에서 2단계 입찰을 통해 2022학년도에는 아이비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생활규정 두발 관련 내용입니다. 본교 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셔츠 3번째 단추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한 모양과 삭발, 파마, 염색, 탈색은 하지 않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 검사는 안전생활지도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2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관련 별도의 두발 허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은 일과 시간 중에 사용 및 소지를 할 수 없으며 등교 후에는 휴대전화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16시 이후에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학교 교칙에 의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걸이는 일치할 수 없으며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장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은 등교 시 화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생활 규정 상벌점제 그린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점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15점, 즉 상점보다 벌점이 많을 경우인데요. 긍정적 처벌, 학부모 면담, 서약서 작성, 자율,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30점일 경우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45점일 경우에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통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부모 연수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폭력들, 그리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학교폭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사안 조사, 다음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체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치 결정이 통보되고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한 후 충족이 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서 미충족이 된다거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에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늦잠을 자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할 때, 성적이 갑자기 서서히 떨어질 때,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할 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할 때,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할 때, 학교생활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자녀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SNS 상태의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가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면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과된 특별교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과된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부과된 특별교육을 학생이 받게 되면 보호자도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 부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2호, 3호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는 4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4호, 5호, 6호, 7호, 8호 조치의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는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에서 1호, 2호, 3호,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호, 5호, 6호는 출결사항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8호, 9호 조치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가 되고요. 출결사항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된 내용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힌 9호 조치, 퇴학 처분에 대한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8호 조치, 전학도 마찬가지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에 공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 아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피해 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후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녀가 안전하게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심으로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할 필요가 있겠죠. 피해 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임을 알려주시고요. 매일 자녀와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싼 물건 등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 또는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부모 연수 두 번째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개인 심리적 원인, 자포자기, 높은 기준의 완벽주의, 충동적, 불안, 내성적 성격 등이 심리적 원인이 되고요. 사회 환경적 원인에는 가정폭력, 불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성적 부진, 입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신병리적 원인에는 우울증, 반사회적 행동, 불안, 공포증 등이 청소년 자살 원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고요. 자기 나름의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주변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도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동반 및 모방 자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판타지 소설 등의 영향으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및 대처 능력을 기르자. 여기서 문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일상적인 공부, 위기, 스트레스 대처 관리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울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이 찾아오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여기서 안전장치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살 신호를 예사롭게 보지 말고 상대방을 서포트하자. 자살자의 75%가 자살 전 주변인들에게 사실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고를 쉽게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지지와 지원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우울증이 있다면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족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기업, 상담센터 등 자살 위험군이 높은 사람들을 자살 예방 훈련 프로그램 등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 학부모님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생활지도부에서 학생 생활 및 학부모 연수 자료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여자고등학교 3학년 부장 임성희입니다. 지금부터 3학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담임교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두 12명의 선생님들께서 각 반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서울대 함영을 비롯해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시립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조금은 저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옆에 보면 의치학 계열, 그리고 수의회 계열, 간호대, 교육대, 사범대와 같은 특수 목적대의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와 같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입결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원자 대비 수시 합격률은 85.2%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대전 고등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합격률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수시 미등록 충원이 2022학년도 12월 27일에 12월 말에 모두 마감이 됩니다. 정시는 수시 전형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023학년도 2월 17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학령 인구와 모집 인원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수는 감소했고요. 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을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은 수시 모집 인원을 증가시켜서 인원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변화되었는데요. 통합형 수능으로 이제는 이과 학생이 인문학과를 지원하는 등 점점 예측 가능성이 불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되었고요. 자기소개서는 축소되었고 폐지되거나 추천서는 올해 안으로 폐지되는 대학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대입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은 축소되었고요.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는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완전 폐지되었고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수능을 40% 이상으로 학생 선발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사회통합 대상, 사회배려 대상과 지역균형 선발은 10% 이상 더 많이 뽑는 것으로 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폭 축소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기록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에 잘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2022학년도 작년은 6,399명 수험생이 좀 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조금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수험생이 17,580명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학생과 그리고 교사가 힘을 합쳐서 전략을 잘 세운다면 대학을 좀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밝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대전에서도 2020학년도에는 30.94%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도권 대학을 희망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43.30에 해당하는 퍼센티지가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대전여고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가? 도표를 보시면 수험생이 1만 2천명 감소되어 있고 수시 모집이 최대 78%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노려야 하는 전형 또한 수시 모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저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은요. 서울 15개 대학이 종합이 33.2%인데 정시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교과가 58.8%에 해당하는데 정시 비중은 여전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교과와 종합은 모두 수시 전형에 해당하는 건데요. 바로 대전여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권은 점차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충청권은 여전히 교과, 종합, 수시 전형이 상당히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비율을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2023학년도 모집 시기별 인원 비율을 보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 수시 비율이 77.8%인데 서울권을 보면 수시 비율이 60.1%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서울은 수시 비중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정시를 확대한다라는 기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반에서 비수도권인 저희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수시 비중이 여전히 86%로 높고 정시 비중은 여전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전, 충남, 세종 부분이 정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을 잘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3학년도에 57.5%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 수시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지만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여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전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지역균형 전형을 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대학 모두 지역균형 전형을 필수적으로 뽑게끔 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지역 균형 전형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추천 인재 전형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수능 최저가 완화된 형태를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중앙대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1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에는 20명을 선발한다는 것,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최대 10명, 5%만 선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한 없음으로 그 선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잘 노려본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수시는 교과 전형 외에 종합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학교마다 전형명을 달리 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시 전형은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 확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 기조가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을 좀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심히 볼 것은 여기에서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요. 특히 계열 모집 단위와 숙명인재2 면접형의 인원이 조금 확대되어서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대부분의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교들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고려대 학업 우수형은 인문 4개 합 7이고 자연 4개 합 8일 정도로 굉장히 최저가 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7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 또한 인문, 자연 3개 합 6과 2개 합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노려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역인재 특별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저소득층 선발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지역인재를 노려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2023학년도부터 의학학 계열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40% 선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 지역에 이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학생부 교과에 실려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 보면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또 같은 지역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좀 있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대전여고 학생들이 전년도에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남대를 많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를 토대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일반 지역 인재를 보면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그래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이 전형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충남대의 수시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1등급을 맞으라는 게 아니다. 교과 전형을 썼을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라도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및 탐구합 11등급으로 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최저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많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충남대학교 수능 최저 충족률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45.19,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한테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신 교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충분히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데 조금만 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남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국토안보학과 해양안보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족률이 높지 않아서 내신 성적 또한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략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늘 하는 말이 전략을 잘 세워라인데요. 일단 학교별로 정시 반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충남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 영역에 많은 점수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어와 탐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가점이 상당히 높죠. 퍼센티지가 높고 국어 또한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국어와 수학을 잡아라.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를 잡아라.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감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수 유지면 괜찮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 달에는 대학을 선호하는 이제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근데 점차 갈수록 이제 대학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로 많이 향합니다. 그때 충남대 수시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학과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문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수시 선호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선호도가 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살펴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라, 조금만 힘을 내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충남대 말고도 대전권 대학 현황 및 학과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은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한밭대학교는 국립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대전권 학생부 종합전형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종합전형 인원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관련 서류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에서 제공하는 대전권 정시 합격선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100분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정시 합격선이 정해지는데요.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 그 성적표 안에 100분위 원점수, 표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수를 한번 보시고요. 100분위를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의대가 상대적으로 100분위가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정말 늦은 시간까지 상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입 상담 포털 어디가 쌤이라는 상담 포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찾아서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어디가 쌤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대학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집 요강, 요약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에는 모두 46개의 고등학교 수시 지원 사례를 모아놓은 수시 결과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요, 학생들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공고와 자사고, 일반고, 특목고는 딱 한 군데 있죠, 대전에서. 이런 모든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서울대학교 서울의예과가 1.13에서부터 시작해서 1점 예를 들면은 3까지 갈 수 있었다. 대전에서는 이렇게 갔었다. 라는 사례들이 좀 보입니다. 학생들 상담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선생님들이 대입 상담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학생의 점수를 입력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합불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뜨고 그리고 이제 불합격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떠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 전년도에 합격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마 6월 정도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대입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어떻게 보내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지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라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수시를 대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6월 정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절감이 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는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힘내라는 격려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또 인지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언제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는데 정말 모든 혼신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3학년 교무실로 전화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